팟캐스트 SF 수신기 제1화 외계와의 교신. 첫 번째 시간에는 영화 컨택트를 열쇠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미제 생명체와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요? 컨택트를 중심으로 원작 소설 및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영화들과 그 차이를 짚어보며 외계인과의 교신이라는 SF의 단골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관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SF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SF 판타지 도서관은 SF 그리고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 도서관입니다. 2009년에 개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가까이 해오고 있네요. 저희 도서관에는 대략 2만 권 정도의 책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SF와 판타지, 특히 SF에 대한 다양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영화 컨택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했던 영화 컨택트는 국내에서 올해 초에 개봉한 영화인데 97년에 만들어진 콘택트라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외계인과의 교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같은 원작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거나 97년 콘택트를 리메이크해서 컨택트가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보고 나면 내용과 설정이 다르고 실은 원작자가 전혀 다른 두 영화죠? 관장님께서 혹시 각각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확실히 두 영화가 전혀 관계없는 영화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그 컨택트라는 작품. 근데 사실은 원제 자체가 컨택트가 아닙니다. 원제는 얼라이벌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제목인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이 콘택트를 본따서 그러는 것이 그 컨택트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실 저는 그 포스터 보면서 야, 이거 컨택트 렌즈 비슷해서 컨택트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까만 컨택트 렌즈 같은 우주선이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전혀 다른, 얼라이벌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목으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두 영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 외계인하고 접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영화인 게 1997년에 나왔던 콘택트. 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그러니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던 감독인데요. 이분의 콘택트는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책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거는 우주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그 신호를 추적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외계인이 제시해준 우주에서 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외계로 날아가는 이야기예요. 반면 이번에 나왔던 컨택트, 얼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얼라이벌이라는 작품은 테드 창이라는 SF 작가, 중국계 미국인 SF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단편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 하나였던 너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외계인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일 뿐더러 주제의식이라든가 구성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콘택트는 그냥 얼라이벌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예, 그게 아마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라이벌과 컨택트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약간의 스포일러가 섞일 수 있지만 두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얼라이벌부터 보면 얼라이벌은 쉘이라는 외계 비행 물체가 세계 각지의 상공에 등장하고 쉘이라는 비행 물체의 내부에서 만난 외계인의 외형에서 착안하여 헵타포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투명한 격벽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시각화한 언어를 해독하는 인물로 언어학자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가 나오는데요. 전혀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뒤섞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한편 그들의 언어를 위협적인 징후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모습이 나와요. 원작 소설의 경우 내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테드 창의 너의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예, 원작하고 지금 영화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영화 자체가 원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래서 원작에 있는 기본적인 설정은 가져오되 훨씬 더 여러 가지 요소를 더 넣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을 보게 되면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1인 시점에서 그냥 회상을 하거나 아니면 독백을 하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느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점들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지만 영화에선 그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면서 한편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원작을 보게 되면 뭐 나라마다 생기는 분쟁 같은 것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1인칭 시점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외계인의 우주선이 지구에 내려오는 애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 보게 되면 우주선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우주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오지도 않고요, 아예. 단지 외계인이 스크린 같은 거를 내려다보내서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느낌으로써 아니면 뭐 그냥 거기서는 루킹 글래스, 채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스크린 같은 것들을 내려보내고 그 스크린을 통해서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외계인의 우주선에 가서 무슨 외계인들과 직접 만난다거나 아니면 외계인의 우주선에 대해서 지구에서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사건들, 영화에 나왔던 사건들인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게 되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아니면은 주인공 시점에서 바라봤느냐에 있어서 그 부분이 원작과 그리고 영화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우주선이 12개가 내려온 걸로 그 숫자가 정확하게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소설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12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 영화 내에서 다루는 시간 개념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하는 관람객들의 평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추측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전 그냥 10개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12개라는 게 아닌가라도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게 편하겠지, 뭐, 물론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2개면은 12계절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2개의 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나라들 세보니까, 감독이 셀 수, 각본가가 셀 수 있는 유명한 나라가 12개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12개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들어갔을까?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국에 상륙했던 그 우주선의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요. 조금 아쉽네. 그 몇백 미터짜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네. 와, 그건 정말로 놀라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97년에 개봉한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의 콘택트로 돌아오면 영화는 여성 천문학자인 엘리 에루웨이, 조디 포스터가 주연으로 나오죠. 외계 지적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모한 프로젝트에 후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는 난항과 외계로부터 온 신호를 해독하고 그 신호가 은하계를 왕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설계도를 의미하게 되면서 제작하고 탑승객을 선발하는 과정 등이 나와요. 영화 콘택트의 원작 소설과 동일한 이름을 붙였던데. 네, 이름은 같지만 좀 약간 내용에서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죠. 칼 세이건의 콘택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거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러 같은 과정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가. 그래서 그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게다가 영화에서는 조디 포스터, 이제 엘리 에러웨이, 그 주인공 혼자서만 우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만 원작에서는 6명이 나갑니다. 6명이나 가게 되고, 그리고 6명 각자가 우주에 가서 그걸 느끼게 돼요. 하지만 원작과 그리고 소설 모두 우주로 갔다 왔다고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은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점. 그래서 그들은 과학자였기 때문에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같이 자세하게 얘기는 알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뭔가 실제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데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원작자가 과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형태로 마지막에 딱 끝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약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등장하는 외계인이라고 할까? 그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전지적 존재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재밌는 작품이었고 영화도 충분히 흥미롭게 예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이 얼라이벌만이 아니라 이 작품도 꼭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얼라이벌 같은 경우는 외계인인 헵타포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칼 세이건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콘택트의 경우는 외계인이 나오지 않아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갔다고 설정돼 있는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순식간에 잠깐 떨어지면서 그냥 물체를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딘가로 갔다 온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바깥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을 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최근에 나온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게 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런 뭐 개념으로 본다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거리가 없는 게 외계인을 만났다고 설정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봤을 때 뭐 이렇다 할 증거가 될 만한 물건도 없었으니까요. 두 작품 다 외계인과의 만남을 다루는 영화인 거는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양쪽 다 외계인을 어떻게 만날까에 대한 이야기고 다만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 혹시 이런 장르를 다루는 용어가 따로 있나요? 왜 이거를 이제 과거에 나왔던 소설 중에 하나가 퍼스트 컨택트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퍼스트 컨택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퍼스트 컨택트라는 말 자체는 문명사에 관련돼서 문명학에 관련돼서 문화사에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인들이 처음에 잉카로 갔을 때 아니면 뭐 이제 처음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가서 처음 그릇을 만났을 때 이런 걸 보통 퍼스트 컨택트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만난다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SF 작품에 쓰이면서 사실상 퍼스트 컨택트물이라고 해서 외계인과 처음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 얼라이벌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난데없이 우주선 여러 대가 지구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그 외형도 독특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정적인 우주선이 가진 비장함과 기이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계인과 지구인과의 만남이 주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에 못지않게 지구인들 사이에서의 그리고 직업 간, 국가 간의 갈등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죠. 그 퍼스트 컨택트물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 목적과 지구인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우호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 외계인과 만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다른 작품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퍼스트 컨택트라는 이제 아예 장르명이 있을 정도니까 외계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외계인들이 찾아올 때,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아마도 외계인들이 우리보다는 분명히 기술이 높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헵타포드, 이번에 얼라이벌 쪽에 나오는 헵타포드처럼 그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서 날아온다고 생각해보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까지만 날아가는데도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온다면은 그만큼 우리와는 기술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를 찾아왔을 때, 잉카 제국을 찾아왔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기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가장 안 좋은 거는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우주전쟁 같은 거. 원작은 H.G.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는 작품인데 외계인이 지구로 날아오는데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구인 자체에 대해서. 지구인은 그냥 말하자면 개미 같은 존재예요. 걔들한테는. 아, 개미가 있네? 귀찮아 하면서 짓밟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들이 왜 공격해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때려부수는 것뿐입니다. 반면 외계인들이 기술적으로 발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디스트리트 9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남아메리카를 무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디스트리트 9 외계인들이 찾아오긴 했는데 이 외계인들의 그 고위층 이른바 학자층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행조 중에 조난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는 난민이에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지구인들에게서도 난민을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난민촌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죠. 반면 지구인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도 관심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낸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제목이 되게 긴데요. 여기서는 외계인들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50년 전에 우주간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해체하기로 결정됐다. 지구가 방해되니까 치우기로 결정했다. 마치 그냥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길을 만드는데 집을 만들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이 귀찮으니까 철거해버리듯이 지구 자체를 철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우리가 공고를 이미 했고 니들이 안 와서 항의 안 했으니까 그냥 통과됐다. 지구인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지구가 사라지면서 시작합니다. 외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구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지구인들의 관심이 있느냐 극단적인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외계인들이 정말로 우호적인 존재 그렇다면은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하고 지구에서도 뭔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물원 가설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자 이런 경우죠. 외계인들이 보기에 우리 지구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 내려가면 저 지구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보호지역이야. 접근하지 마.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일부 보면은 자연 보호하는 자연공원들이 있잖아요. 뭐 그쪽은 그냥 놔두고 동물들이 그냥 살게 놔두자. 그런 식으로 마치 동물원처럼 외계인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이미 지구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지구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반영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상으로 우리 지구인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외계인들을 처음으로 찾아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있는 것이 이 퍼스트 컨택트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스트 컨택트물이라고 해도 얘기가 좀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개가 있는 반면 긍정적인 전개도 있고, 실제로 과학계에서도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우는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더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행성에 오는 이유가 아마 자기네 별이 소멸되어서 이동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 물색한다고 보기도 했대요. 뭐 그런 반면 얼라이벌이 원작 소설로 했던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좀 외계인에 대해서 얼라이벌이 아니고 네 콘택트 원작이죠. 네 콘택트 원작 좀 얼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의 인생 이야기 거기서는 외계인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얼라이벌 쪽에서는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꼭 와야 될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굳이 그 먼 거리를 날아와서 저는 솔직히 이 스티븐 호킹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게 그거예요. 그 먼 거리를 날아올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굳이 우리한테 와서까지 자원을 채취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분명히 그들 행성 주변에도 그들의 별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들의 행성 주변에도 무언가 정착 가능한 거주지가 얼마나 있을 것이고 그들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런 걸 훨씬 더 새롭게 개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서도 저희 화성을 지구처럼 바꿔가지고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테라포밍, 이른바 지구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 지구가 그들이 살기에 좋은가 나쁜가는 일단 제쳐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지구에 있는 무슨 뭐 물건들이 과연 매력적인가 아닌가. 물론 우리 지구에만 존재하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이 흥미로울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는. 과거에 V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좀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는 여기저기 벽에마다 막 사람들이 빨간 페인트로 V라고 써놓고 다녔었어요. 낙서를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외계인들은 파충류입니다. 겉보기엔 인간처럼 생긴데 사실은 그 밑에 가짜 피부가 있고 가짜 피부 밑에는 그 도마뱀 같은 그런 파충류의 피부가 있는데 그들이 지구를 찾아온 이유는 처음에는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인을 식량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올 만큼의 외계인들이 굳이 지구인을 가지고 식량으로 삼아야 될까?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그 정도는 충분히 지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를 굳이 찾아온다면 저는 아마도 우리 인간하고 마찬가지로 그 직접 호기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존재하면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싶다. 다만 그게 과연 우리 지구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복장이라든가 생활 패턴 자체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졌잖아요. 보시면. 뭐 그 나라만의 전통적인 문화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명을 알려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 제가 봤던 한국의 SF 소설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계인들이 내려왔는데 그 외계인들은 지구인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외계인들은 지구인들보다 뛰어나다고 이해가 되면서 그 지구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계인들과 외모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요. 외계인들의 언어를 말하기 쉽게 하려고 이 발성기관을 예를 들면 예전에 영어 잘 배우려고 혀를 뭐 성형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SF 작품 중에 보면 유년기의 끝이라고 하는 그 아사시 클라크라는 분이 쓰신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버마인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외계인 등장을 해요. 그 외계인은 우리 지구에 대해서 무슨 적대감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문명을 우리에게 전파하면서 우리 지구의 여러 가지 문명들은
야만적인 문명으로 사실상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외계인들 스스로는 그런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외계인들은 훨씬 뛰어나니까 그들의 기술을 배우자. 그들의 문명을 배우자. 아, 지구에 있던 문명들은 몽땅 다 낡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스트 콘택트물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양성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콘택트하고 얼라이벌이라고 하는 비슷한 주제의 영화조차도 이렇게 다른데 아예 극단적인 형태의 영화들, 극단적인 형태의 소설들이 나온다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상상해보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지구인들이 그 지적 생명체를 갈망하는 욕구와 두려움이 같이 교차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들 자신이 과거에 이미 스페인이 잉카나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인디오들을, 그러니까 그만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아니면은 학살을 하기도 했고요. 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학살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H.G.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는 작품 자체가 당시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식민지의 행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 자신의 행동을 그들에게 반영하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외계인에 대응시켰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들 자신의 행동을 외계인에 대입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도 나올 수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영화로 다시 돌아오면 좀 전에 얘기했던 97년 콘택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얼라이벌 두 작품에서 외계인과의 대화하는 방식이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콘택트에서는 외계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호를 받고 해석하면서 존재를 확인해 나간다면 얼라이벌에서는 우주선 안에 투명한 격벽을 사이에 두고 그들의 언어를 주고받잖아요. 굉장히 많은 SF 소설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미지의 존재와 대화하는 방식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다른 작품의 대화 방식이 있나요? 외계인과 어떻게 얘기할까가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많은 작품 속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얼라이벌 그 원작인 당신 인생 이야기. 정확히는 이제 당신의 인생 이야기라는 단편선 쪽에 속해 있는 너의 인생 이야기라는 그 작품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외계인의 언어를 해석할 것인가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직접 외계인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나 자신을 가리키고 옆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인간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그걸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는데 작품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길게 그 이야기만 그들과의 대화만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외계인과 우리들이 생활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용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던 아동용이라 하기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캐로로 중사 같은 그런 작품을 보게 되면 어린이들 초점으로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개구리 모양의 외계인 내려왔는데 그냥 우리 말을 써요 그냥 거기선 그리고 또 다른 작품 중에 보게 되면 고양이 귀 모양을 고양이에서 진화해가지고 고양이 귀 같은 걸 달고 있는 외계인 등장합니다. 제목이 놀러 갈게요. 그냥 우리 지구에 온 이유는 그냥 단순히 놀러 왔다 이런 건데 그 외계인은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닮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언어가 비슷해요. 언어가 거의 같아요. 일본의 언어하고도 거의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다라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너무 이상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외계인들이 거꾸로 걔네들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지구의 언어를 스스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지구에다가 번역기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걔네들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어느 데를 해석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봤던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미지와의 조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외계에서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를 몇몇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고 그 외계인의 신호에 맞춰서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외계인은 좌표 같은 걸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좌표 그다음에 말하자면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 내려올 거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외계인이 어떤 음성 신호를 보냈고 음악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띠리리리리 하는 음악 신호가 계속 우주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늘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그 신호를 바탕으로 거기다 비트를 같이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음악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길 보게 되면 그 음악회에서는 음악을 연주하는 동시에 양옆에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그 스크린에서 이 색깔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색깔을 마치 음악처럼 듣게 되고 음악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구나라는 걸 받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걸 응용해서 미지아의 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소리와 그 음악을 통해서 지구인들과 외계인들 간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외계인과의 대화를 한 작품 중에서 정말로 손꼽는 명장면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지아조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사실 외계인이 신호를 보낸 멜로디라고 하기에는 되게 음악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개의 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약간씩 변주하면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그냥 감정을 전달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당신네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느낌들. 사실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의 안내서라는 원작 소설이고 그다음에 영화로 있는데 영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우주로 다시 한번 떠나게 돼요. 우주로 떠난 이야기인데 우주로 떠나게 되면서 여기서 히치하이커들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수건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이 멋진 수건 없이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근데 그 말이 어째 해가지고 무슨 웜홀을 통과하고 뭘 해서 우주 어딘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두 외계인들이 서로 그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쟁 평화 협상하는 와중에 이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네, 모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구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욕으로 느꼈다는 건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말로 바꾸면 모욕이 되는 거죠. 왜 가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뭔가를 했을 때 외계인들이 얘기 들으면, 예를 들면은 러시아의 말을 들으면, 러시아어를 듣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욕처럼 들린다. 네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우호의 뜻으로 악수를 내밀었는데 사실 그 악수라는 것이 외계인들에게는 결투 신청의 메시지다. 물론 우리 지구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외계인이라면 그 정도는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그 이야기가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얼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얼라이벌에서 보면 헵타포드의 언어를 번역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여자 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주인공이 여튼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 전 세계 각지에서 아마도 궁금할 거예요. 외계인들이 왜 찾아왔는지. 네. 그래서 거기서 어퍼 웨폰이라고 무기를 주다라고 답하는데 외계인들이 근데 이거를 오역해서
국가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외계인이 무기를 주다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는 무기를 쓰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있었는데 이것이 무기라고 번역한 게 제대로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 더더욱더 애매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원작에서도 나오지만 흔히 나오는 얘기였어요. 언어학에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호주에 가서 처음에 영국인들이 호주에 도착했을 때 뭔가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칸가루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칸가루라는 이름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칸가루란 말은 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는 물론 이게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얘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냥 통용돼가지고 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외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 대화 과정이 잘못돼서 충분히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 외계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얼라이벌에서 12개밖에 안 되는 우주선이 내려왔는데 12개가 내려왔으면 그 나머지 나라들은 도대체 어떠냐 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찾아왔지? 차별하는 거야? 약간 산타클로스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산타클로스가 왜 우리 집에 안 왔지? 산타클로스는 나를 차별하는 거야? 단지 산타클로스는 그냥 활동하는 영역에 정해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제비뽑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왜 슈퍼맨은 미국에 내려왔지?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외계인이 차별하는 거야? 왜 슈퍼맨은 미국인에게 지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물론 미국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만 해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1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100몇 개가 아니라 고작 12개밖에 안 내려왔냐? 예전에 관장님한테 듣던 얘기로 그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떤 작품에서 외계 생명체의 어떤 행성에서는 국경이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국경이 없다인 것 같아요. 물론 외계인, 한면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외계인들이 사실은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왔다. 약간 잠깐 얘기 드렸던 놀러 갈게라는 작품도 보게 되면 고양이 모양의 외계인이 내려왔지만 사실은 지구에 이미 개 모양의 외계인이 내려와 있어요. 그 개 모양 외계인하고 고양이 모양 외계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 모양 외계인들이 여러 나라들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 고양이 모양의 외계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엑스파일 같은 데서도 이미 나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외계인들하고 해서 하나의 외계인만 존재하는 법은 없고 또 한 나라만 존재하는 법도 없잖아요. 12개가 얼라이브에서 12개의 외계인 우주선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다 다른 나라의 외계인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 역시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만 우주로 나올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주에서 수많은 외계인들과 접했다면 아마도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도 되게 많겠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물론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른바 통합전쟁.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인들이 서로 합쳐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외계인들하고 그냥 나라 혼자서 맞서게 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UN 차원에서 나선다거나 알면 아예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이벌에서 무기를 주다가 오역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좀 결말에서 풀이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네. 나라마다 다르게 대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재밌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원작가 물론 영화 원작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원작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 어라이벌이랑 그 원작 소설인 너의 인생의 이야기 네, 너의 인생 이야기죠. 그 두 작품에서 언급되는 그 언어학적, 물리학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특이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작품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언급된 그 사피아호프의 원리랑 페르마의 원리에 대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랑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피아호프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만 제가 나온 거로 기억을 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사피아호프는 사피아호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 말 자체가 거꾸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이를테면은 왜 나쁜 말을 쓰게 되면 이를테면은 거친 말을 쓰고 하게 되면 성격도 거칠어진다는 얘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얘기를 쓰고 하면 굉장히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존댓말을 막 써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반말을 쓰고 하는 거 하고, 그랬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지만 저 자신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존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네. 나라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흔히 나오는 얘기로, 이게 뭐 약간 통설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말 자체가 좀 애매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애매한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흐리멍텅하게 좀 우유부단하게 느껴지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특히. 그들은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생각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땐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어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되게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피아호프의 가설인데 여기서는 아예 외계인들의 언어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외계인의 언어가 등장하게 되고 특히 글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와 글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과 글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말과 글이 완전히 틀려요. 그들의 글은 약간 그림 같으면서 하나의 장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걸 다 연출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동시성이라는,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그러한 형태의 개념들이 담겨져 있고 그 결과 주인공이 그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이 사피아호프를 지시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반면 소설에서는 이 페르마의 원리라는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냈는데 이 페르마의 원리는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빛은 굴절을 합니다. 이를테면 프리즘 같은 걸 이용하면 빛이 굴절돼서 무지개 모양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빛이 하나의 매질, 이제 공기 속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어지거든요. 거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자, 그래 꺾어지는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거리상으로는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공기에서 밖에서 출발한 태양빛이 들어가면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에 갈 때 딱 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얕게 보여도 실제로는 되게 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주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빛은 가장 빠른 길을 간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는 빛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통과하는 거리가 줄어들어야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거기까지 도착한다. 이 말은 지름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빛이 어떻게 지름길을 알고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지능을 전제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좀 빛이 이상한 지능이 것 같아요.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빛은 그냥
그 물리적 현상인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빛이 출발하는 순간에 도착 지점과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즉 지름길을 가지도 않고서 이미 지름길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페르마의 원리예요. 즉 빛은 가장 최단 거리를 거쳐서 가게 된다는 것이 페르마의 원리인데 어쩌면 이 헵타포드라는 외계인들은 이미 그 지름길을 알고서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 가설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헵타포드인들이 사실은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나오지만 생각하지만 그들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알게 되고요. 네. 말하자면 이미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 대화의 결과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하자면은 헵타포드인들은 무슨 예언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많이 달라요. 원인 결과가 없이 모든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이 동시에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소설을 좀 보다 보면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해하기 좀 힘든 점도 있어요. 단순히 언어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언어에서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동시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와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 때문에 그 결과 그 말을 사용하게 되는 주인공이 거꾸로 동시성에 영향을 받아서 소설을 보게 되면 어느 게 앞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태어난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딸이 죽었을 때 얘기를 했다가 네. 이게 막 오간다는 거죠. 영화에서 비춰서 보면 인간이 그 기억하는데도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선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 네. 있었던 일. 그 현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가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그 헵타포드한테는 기억의 회로가 어떻게 돼 있을지도 좀 의아하네요. 진짜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에서 동시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는 개념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럼 미래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현재 행동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헵타포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아주 놀랍게 우리 인간과는 다른 형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전 한편으로는 이 테드 창의 작가인 테드 창의 그런 삶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드 창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중국이긴 하지만 물론 그든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주변은 분명히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 두 언어의 영향을 공유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두 언어가 어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표현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특히 중국어는 글자로 쓰기 경우에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가진 언어지 않습니까? 영어는 알파벳으로 돼서 소리만 가지고 있는 언어고요. 그 표의 문자랑 표현 문자의 차이로 보면 되고요. 그렇죠. 표현 문자, 포음 문자가 완전히 틀린 언어예요. 네. 글자 한 글자를 쓰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들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단순히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시점에서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언어 형태로서의 헵타포드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혀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언어를 그 해석하는 여주인공을 보면 그 헵타포드의 언어는 정말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돼 있고 뭔가 붓으로 한 획을 그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소설에서는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언어를 얘기하는 건 내용 전체를 그 모든 말 자체를 하나의 글자에다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글자로는 이해하기 힘들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 그런 점은 상당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붓으로 쓱 쓰는 것처럼. 네. 아,
실제로는 좀 뿌리는 걸로 나오기는 하죠. 그렇죠. 뭔가 뿌리면서 얘기 나오는데 쭉 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해서 쭉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헵타포드의 언어를 사실 소설에서 나온 것과는 훨씬 더 단순하지만 헵타포드 언어를 그런 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훨씬 쉬웠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설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문자로 써 있는 작품을 읽을 때랑 영화에서 그 시각화된 연출을 볼 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 소설을 봤으면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이제 양쪽 다 봤어 느끼는 건데 뭐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장단점이 있고 특히 영화 쪽에서는 영화 얼라이벌에서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쟁 같은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어요.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주면서 그렇지만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런 변화,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 변화를 엮어내는 데 있어서 그 소설은 딸에게 들려주는 얘기,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겪은 일, 자기가 겪은 일은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외계인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외계인을 만나고 외계인이 떠나는 얘기까지를 쭉 써내면서 동시에 딸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딸에 태어날 때 뭐 갑자기 딸에 죽었을 때 하면서 그 오락가락 하면서 보다 보면은 되게 혼란하긴 해요. 하지만 딱 보면서 무언가 그 헵타포드의 언어가 사실은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거를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훨씬 더 소설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사실 다 봤을 때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헵타포드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그렇게 좀 시간의 어떤 착오적인 장면으로 계속 교차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여자 주인공이 회상하는 그 딸 아이의 장면들은 헵타포드의 언어에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동시에 보여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나오는 장면인데 네, 사실 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미 죽은 걸 딸이 어떻게 죽는 걸 알면서도 딸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헵타포드 언어를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구인이거든요. 주인공은. 그러니까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인으로서 갖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황에선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헵타포드는 정말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구인의 입장에서 헵타포드를 바라보면서 헵타포드의 느낌, 헵타포드가 생각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게 하는 점에서 두 작품 다 원작과 영화 모두 다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헵타포드의 언어를 상상하기는 역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기를 주다라고 오역한 부분이 도구를 주다가 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코 동시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언어를 숙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도구로 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원작하고 소설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주인공은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들이 지구에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서 지구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물론 그거에서 영향은 받았겠죠. 서로 간에. 하지만 일단은 외계인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게 되었으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동시성 개념을 우리 지구인에게 심어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아마 그들도 분명히 우리 지구에서 얘기하는 이 선형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있는 외계인들 일부가.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 도구를 우리가 선형적이 아니라 동시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게 있을까? 영화에서는 외계인들이
지금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움을 주고 먼 미래에는 외계인들 자신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구를 찾았다는 식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굳이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가 미지의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미지의 존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문명에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탄생을 낳을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 헵타포드 제 생각에는 어쩌면 헵타포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헵타포드를 주제로 한 영화가 나오면서 헵타포드의 모습이 나와서 헵타포드인들과의 뭐 사랑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 인류의 문명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 거죠. 그 얼라이벌의 번외편이 나온다고 해도 재밌는 설정 같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들하고 한 번만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날 수가 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퍼스트 컨택트라고 불리는 그런 장르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컨택트와 콘택트가 서로 다른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내용이 다른 만큼 영화의 원제인 얼라이벌로 개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공상의 이야기를 은유의 영역으로 두고 본다면 얼라이벌 속 외계인과의 소통의 부재로부터 이해의 영역으로 가는 과정이나 그로부터 벌어지는 상황과 대응 방식 등을 일상의 영역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영화 속 가설처럼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어가 없다면 지금의 시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다른 언어를 쓰는 존재들과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을지 여러 생각을 해보게 해요.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존재가 온다면 어떤 인사를 건넬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 중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그 인사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작품 나오고 퍼스트 컨택트 물마다 역시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인사죠. 인사를 나눈다는 거. 그 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가진다고 될 것인가라고는 생각은 해봐요. 그리고 또 반드시 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만이 중요한 것인가. 왜 새들의 구애의 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들이 서로 그 구애를 할 때 앞으로 조금씩 다가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간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요. 하지만 그 다음엔 조금 더 접근하고 조금 더 다시 물러나고 이 과정이 되게 반복됩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되게 뭐한 짓이야. 하지만 그거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외계인과 우리들이 만날 때 우리들도 분명히 두려워하겠지만 그들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우호적인 의도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 역시 그걸 두려워하겠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스타트렉 작품 되게 유명한데 스타트렉은 이제 미국의 드라마로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그 중에 하나 극장판 중에 퍼스트 컨택트라는 이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컨택트를 다룬 얘기예요. 외계인들이 처음에 우리 지구에서 워프 엔진을 개발해서 워프 엔진을 가지고 작동시킴으로써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처음 접근해와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 방법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인사를 장수와 번영을 빈다라는 식의 하면서 손 모양을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거기서 인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 사람이 이 손 모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손가락을 두 손가락씩 다 모으고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펴는 이제 그냥 손을 드는데 약지하고 새끼손가락하고 두 손가락하고 아니면 이제 검지하고 중지를 따로 띄어가지고 하는 이 자세인데 사실 이 스타트rek의 열광적인 팬 중에 하나인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은 자세를 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해요. 자, 예. 아까 악수가 사실은 그에겐 결투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지구를 찾아올 정도의 외계인이라면, 거꾸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정도의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일단은 말을 걸어보고 일단은 조금이라도 접근해 보려는 자세,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는 자세, 결국에는 얼라이벌이나 콘택트 모두 바로 그러한 점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 못할지라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건 결국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두 작품들이, 특히 이제 얼라이벌이라는 그런 작품이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SF 수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SF 많이 봅시다. 오늘의 SF 걸작선. 안녕하세요. SF 한타의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SF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얼라이벌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역시 소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소설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스가 히오로에라는 일본 작가가 만든 영혼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물론 한국어에 번역되어 나오긴 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은 작품인데, 흥미로운 게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했다는 거죠. 물론 그 밖에도 SF 협회상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외계는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외계의 생명체가 안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외계의 생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계인 등장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작품을 소개하는가? 자, 얼라이벌은 결국엔 미지와의 존재와의 대화 얘기죠. 근데 미지와의 존재라는 게 굳이 우리 외계인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 자체도 전부 다 미지와의 존재 아닐까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예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팟캐스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술가들의 언어들, 예술가들의 생각들, 왜 그게 예술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히 이 피카소 같은 작품 하더라도 도대체 그게 왜 그게 매력적이지? 라고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듣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보다 보니까 뭔가 흥미로운 것 같아.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 이 영혼의 숲이라는 작품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무대는 지구와 달 너머에 있는 우주 어딘가의 공간에 거대한, 그야말로 소행성 하나 정도 규모의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거대한 박물관, 우주 박물관을 무대로 벌어집니다. 거기는 온갖 종류의 예술적인 물건들을 모두 다 수집해서 모으게 되는데요. 단순히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특이한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문화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런 별에서, 자, 그러한 박물관에서 주인공이 왠지 모르겠지만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예술적으로 연결되는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천상의 음악을 듣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그림이 발견되는데요. 정신병원에서 한 그림이 발견되는데 그 그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낙서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매우 유명한 평론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평론을 남겼다는 거죠. 그 평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헨리의 어린아이에게 바친 선율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에 대한 평론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음악이다. 그것도 천상의 음악이다. 귀를 통해 들려오는 그 어떤 곡도 이 그림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나는 언제까지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이 그림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천상의 음악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대해서 친절한 비평으로 깠던 그 평론가가 이 정도로 인상적인 격찬을 남겼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추어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도대체 뭘 보고 이런 호평을 했지? 그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걸 해석하게 하는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볼 때는 그냥 낙서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일반적인 평론가들이 볼 때도 역시 낙서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그 그림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그림을 보고 있던 한 환자가 얘기를 하죠. 그 그림을 절대로 포장하지 말라고. 그 그림을 치우지 말라. 그 그림에 보여줘 선생님 그림 말이야.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보고 싶단 말이야. 라면서 흥분을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그림을, 그 환자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몰입하는 것일까? 여기서 두뇌의 공감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의 패턴을 통해서 무언가 음악을 듣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 청각장애자들은 색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음악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 연주 행사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발달해서 그림의 색채와 모양을 통해서 예술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최상의 음악이자 최상의 예술인 겁니다. 그처럼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이 영혼의 숲이라는 작품이 되게 잘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작품 속에는, 이 단편집 속에는 총 9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9개의 이야기 제각각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만의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외계인과 만나서 그들과는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는 다른, 나와는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영혼의 숲이라는 작품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